서울의 밤은 언제나 나처럼 화려한 불빛의 강을 이루며 흐르고 있었다. 강지우는 마이바흐의 뒷좌석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방금 끝난 긴급 이사회에서의 격렬한 논쟁과 긴장감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했지만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진숭그룹의 최연소 CEO인 그에게 이런 압박감은 일상과도 같았다. 그의 세계는 모든 것이 정밀한 계산과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었다. 단 하나의 오차도 예상치 못한 변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의 삶은 분과 초 단위로 계획되었고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좌우했다. 차 안의 공기마저도 그의 통제에 있는 듯 숨막힐 듯한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운전기사는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을 뿐이었다. 차량이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더 팬텀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지훈의 개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가 부드럽게 멈춰 섰다. 그가 막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이었다. 아주 미세한 소리가 그의 귀를 스쳤다. 마치 어린아이의 숨소리 같기도 한 작고 고른 소리였다. 그는 순간 자신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낯선 물체에 닿았다. 작고 낡은 아동용 운동화 한 짝이었다. 그의 차 안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의 완벽한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뜻이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뒷좌석의 반대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어둠과 실내 등의 희미한 불빛이 뒤섞인 공간에 두 명의 아이가 서로를 껴안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였다. 그의 머릿속은 순간 하얗게 비어버렸다. 납치인가 협박인가 누군가 자신을 겨냥한 테러인가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이들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대 굳게 다물린 입술까지. 그것은 어린 시절의 자신 거울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자신의 얼굴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그의 이성은 마비될 지경이었다. 수많은 여성들을 만났지만 아이를 가질 만한 깊은 관계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의 삶에서 여자는 언제나 비즈니스의 연장선이거나 잠시 스쳐 지나가는 유희에 불과했다. 그의 철옹성 같던 감정의 통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정체 모를 혼란이 뒤섞여 그를 덮쳤다. 이것은 단순한 침입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려는 정교하고 악랄한 공격이었다. 그는 주먹을 강하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의 이성을 되찾게 해주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김 기사 여기서 대기해. 아무도 접근시키지 마. 주차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누구도 들여보내거나 내보내지 마. 운전기사는 그의 싸늘한 목소리에 긴장하며 짧게 대답했다. 지우는 업무용 전화기가 아닌 오직 극소수의 인물과만 연락하는 개인 보안폰을 꺼내 들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언론에 알려지는 순간 진숭그룹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스캔들에 휘말릴 것이 뻔했다. 그는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숭그룹의 보안을 총괄하며 그가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인물 최민준 팀장이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최 팀장이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다. 지우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내 개인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 아이 2명이다. 신원 미상. 지훈의 말을 듣는 최민준의 숨소리가 순간 멈칫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프로였다.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더 팬텀 내 전용 주차구역이다. 지금 즉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원만 데리고 내 펜트하우스 비상 출입구로 와. 지난 24시간 동안의 건물 내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누구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단 한 명도.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전화를 끊은 후 다시 차 안의 정적이 흘렀다. 지우는 잠든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아이들은 세상 모르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남자아이는 낡은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의 옷자락을 꼭 쥔 채 잠들어 있었다. 그들의 무방비한 모습은 지훈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그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전쟁터였고 연약함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최민준이 도착하기까지의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샅샅이 훑었다. 기억나지 않는 하룻밤의 실수라도 있었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 자신의 유전 정보라도 훔쳐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일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는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자신을 향한 명백한 메시지임을 직감했다. 너의 가장 완벽한 약점을 내가 쥐고 있다는 소리 없는 경고였다. 잠시 후 그의 차 옆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다. 최민준과 2명의 보안 팀원이 내렸다. 최민준은 차 안을 들여다보고는 지훈과 마찬가지로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감정을 수습하고 전문가의 눈으로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지훈에게 눈짓으로 보고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습니다. 차량 잠금 장치가 해제된 기록도 없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문을 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조력자. 지훈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신자가 있다는 의미였다. 아이들을 옮긴다. 지훈의 말에 최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팀원들이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안아들었다. 아이들은 잠결에 칭얼거렸지만 다행히 깨어나지는 않았다. 지훈과 최민준은 아이들을 데리고 비상 엘리베이터를 통해 그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차갑고 미니멀한 인테리어의 거실에 들어선 순간 이질감은 극에 달했다. 예술 작품처럼 배치된 가구들과 완벽한 질서 속에 두 아이의 존재는 마치 현실이 아닌 초현실적인 그림 같았다. 아이들은 거실 중앙의 거대한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혀졌다.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지우는 팔짱을 낀 채 멀찍이 서서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식들로 가득 찼다. 이 아이들은 누구인가? 누가 왜 어떻게 자신의 차에 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아이들의 엄마는 누구인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인생에 떨어진 이 2개의 작은 폭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최민준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아이들의 소지품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이나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에는 상표도 제거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흔적이 보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가장 아픈 곳을 찌를 줄 아는 자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최 팀장, 지금부터 진순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한다. 이 아이들의 출생 기록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그리고 내 유전자 검사를 비밀리에 준비해.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아주 잠깐 미세한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여기에 데려다 놓은 놈 반드시 찾아내. 땅끝까지 쫓아서라도 내 앞에 끌고 와. 누가 감히 나 강지훈을 상대로 이런 장난을 쳤는지 그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를 담고 있었다.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한 남자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진실을 향한 추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강지훈의 개인 별장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숲속에 위치해 있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그만의 요새였다. 아이들은 바로 이곳으로 옮겨졌다. 최민준이 수소문하여 찾아낸 전직 소아과 간호사이자 입이 무겁기로 정평이 난 중년의 여성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급파되었다. 그녀에게는 아이들의 신상에 대해 어떤 질문도 하지 말라는 엄중한 지시가 내려졌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처음에는 불안해하는 기색이었지만 울거나 떼를 쓰지는 않았다. 오히려 나이에 맞지 않는 조숙함으로 주변을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다. 관리인이 정성껏 차려준 식사를 말없이 먹었고 준비된 장난감을 가지고 조용히 놀았다. 그들의 침묵은 지훈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차라리 울고불고 매달렸다면 평범한 아이들로 치부하고 상황을 더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훈은 별장에 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아 거대한 벽면 스크린을 통해 별장의 내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수십 개의 분할된 화면 속에서 아이들의 모든 움직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마치 난해한 암호를 해독하려는 분석가처럼 아이들을 관찰했다. 아이들의 작은 몸짓, 무심한 표정 하나하나에서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화면 속 아이들은 그에게 어떤 해답도 주지 않았다. 밤이 깊었지만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최고급 와인을 몇 잔이나 비웠지만 취기는 오르지 않았고 머릿속은 더욱 명료해졌다. 그의 인생은 단 한 번도 그의 의지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언제나 쟁취했고 원하지 않는 것은 가차없이 제거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의 허락도 인지도 없이 그의 인생에 불쑥 나타났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과 통제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자신의 행적을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 보았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해외 출장, 사적인 파티까지. 기억의 편린들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이들의 어머니가 될 만한 여인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관계에 있어 늘 철저했다. 감정적인 교류를 차단했고 하룻밤의 만남이라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의 완벽한 시스템에 생긴 이 치명적인 오류는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최민준이 극비리에 준비한 의료팀이 별장을 방문했다. 아이들이 잠든 사이 전문가의 손길로 조심스럽게 구강 상피세포가 채취되었다. 지훈 역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같은 절차를 거쳤다. 2개의 샘플은 특수 제작된 케이스에 담겨 진숭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최고 수준의 바이오 연구소로 이송되었다. 그는 연구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24시간 안에 결과를 내놓으라고 명령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억지로 일상 업무를 처리하려 애썼다. 화상으로 이사회를 주재했고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 결재를 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팔려 있었다. 평소의 날카로운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었고 직원들은 그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수시로 보안폰을 확인했지만 전화기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마침내 약속된 24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최민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단 한마디였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짧게 대답했다. 오도록 해. 그는 집무실의 모든 직원을 내보내고 홀로 그를 기다렸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풍경은 더 이상 그의 성공의 상징으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졌다. 최민준이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어떠한 표시도 없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훈에게 봉투를 건넸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언제나 강철 같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도 알아차렸다. 그는 봉투를 들고 안쪽에 개인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그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복잡한 유전자 분석 데이터와 수치들이 가득한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그의 눈은 다른 내용은 건너뛰고 오직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검체 A 강지훈과 검체 B 남아, 검체 C 여아의 유전자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부계 확률 99.9%로 친자 관계가 성립함. 그는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차갑고 명백한 진실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였다. 그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보고서가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충격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를 덮쳤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침해였다. 누군가가 그의 가장 사적인 영역, 그의 유전자를 훔쳐 그의 허락 없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일으켰다. 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분노의 밑바닥에서 그는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생경한 감정이 싹트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낯선 감정이었다. 더 이상 이 아이들은 그의 인생에 침입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피를 물려받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한참 동안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이들을 세상에 없는 존재처럼 숨기고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선택의 기로였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집무실로 나갔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회로처럼 얽혀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가야 할 길을 다시 설정해야 했다. 기업의 총수로서의 강지훈이 아닌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강지훈으로서.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차가워졌다. 혼란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전쟁뿐이었다. 그는 인터컴으로 최민준을 불렀다. 서재로 들어온 최민준은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결과는 확실하다.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최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아이들의 엄마를 찾아내.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민 배후를 찾아 진숭의 모든 자원을 써도 좋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이 세상 끝까지 쫓아서라도 내 앞에 데려와. 감히 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테니. 그의 선언은 이 잔혹한 게임의 진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과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다. 강지훈의 결심이 선 후 진숭그룹의 심장부에 위치한 비밀 정보 분석실, 일명 워룸, 월룸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곳은 그룹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오가는 곳이자 기업 전쟁을 위한 전략이 수립되는 최전선이었다. 강지훈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앉아 있었고 최민주는 그의 옆에서 초기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말씀하신 대로 더 팬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최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하지만 상대는 전문가였습니다. 회장님의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기 전후 3시간 동안의 영상 데이터가 완벽하게 삭제되었습니다. 단순 삭제가 아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여러 번 덮어쓰는 전문적인 와이핑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지훈은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의미 없는 노이즈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상대가 진숭그룹의 보안 시스템 수준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차갑게 물었다. 차량 블랙박스는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카드 자체가 교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시간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망감은 어쩔 수 없었다.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에 있어서는 유령과도 같았다. 최민주는 말을 이었다. 차량의 스마트키 역시 복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회장님께서 직접 문을 열어준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부의 배신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디지털 추적이 막히자 수사의 방향은 아날로그적인 증거, 즉 아이들이 남기고 간 미세한 흔적들로 옮겨갔다. 워룸의 한쪽에서는 방역복을 입은 분석팀이 아이들의 소지품을 정밀하게 감식하고 있었다. 값싼 재질의 옷 어디서 샀는지 알 수 없도록 상표가 모두 제거된 신발, 그리고 남자아이가 꼭 쥐고 있던 낡은 곰 인형까지 모든 것이 분석 대상이었다. 지훈은 분석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변수를 계산하는 슈퍼컴퓨터처럼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상대는 왜 아이들을 자신의 차에 두었을까? 단순히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도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위험하고 복잡한 방법을 쓴 데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숨어있을 터였다. 이것은 단순한 통보가 아닌 잘 짜인 각본의 시작이었다. 바로 그때 분석팀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팀장님,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팀원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가방의 안쪽 교묘하게 숨겨진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뜯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핀셋으로 작은 금속 물체를 조심스럽게 꺼내 올렸다. 그것은 오래되어 빛이 바래고 군데군데 녹이 세운 작은 배지였다. 최민주는 그것을 받아들고 특수 조명 아래로 가져갔다. 부드러운 천으로 표면의 먼지를 닦아내자 희미하게나마 배지에 새겨진 글자와 로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미래사랑 산부인과.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지만 일부는 마모되어 알아보기 힘들었다. 최민준의 부하 직원이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몇 분의 긴장된 침묵 끝에 그가 보고했다. 찾았습니다. 미래사랑 산부인과. 7년 전 파산 신청 후 폐업한 병원입니다.
당시 의료 폐기물 불법 처리와 관련된 작은 스캔들이 있었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병원 건물은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보고를 들은 팀원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겨우 찾아낸 단서가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흔적이라니. 또다시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것 같았다. 하지만 강지훈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민준의 손에 있는 낡은 배지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거친 배지의 표면을 천천히 쓸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의 낮은 목소리가 워룸의 침묵을 깼다. 놈들은 우리가 이걸 찾기를 바랐던 거다. 너무 쉽게 찾으면 의심할 테니 교묘하게 숨겨두었지만 결국엔 발견될 수밖에 없는 곳에. 이건 우리에게 보내는 초대장이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미로로 들어오라는. 그의 통찰력에 최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의 말대로라면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지우는 배지를 손에 쥔 채 다시 스크린 앞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상대는 그를 조급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함정에 빠질 만큼 어수룩한 남자가 아니었다. 좋아, 기꺼이 그 미로로 들어가 주지. 하지만 길을 만드는 건 내가 될 거다. 그는 최민준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달했다. 지금부터 미래사랑 산부인과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병원장이었던 자부터 말단 간호사까지 당시 근무했던 모든 직원의 신상을 확보해. 병원의 재무기록 환자 명단 파산 과정에 모든 서류를 샅샅이 뒤져. 무덤이라도 파헤쳐서 그 안에 묻힌 비밀을 찾아내. 분명 그곳에 모든 것의 시작이 있을 거다. 그의 명령에 진순그룹의 법무팀과 정보팀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직 국정원 요원과 최고의 해커들로 구성된 최정예 인력들이 7년 전의 차가운 사건 파일에 달라붙었다. 잊혀진 과거의 기록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수많은 이름과 사건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다시 별장의 CCTV 화면을 켰다. 화면 속에서 아이들은 관리인이 읽어주는 동화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남자아이 하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여자아이 하은이는 금방이라도 잠이 들 것처럼 졸린 눈으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차가운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아주 천천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본능적인 보호의식이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어떤 더러운 음모로부터도. 그의 복수심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모욕감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들의 평온한 삶을 되찾아주기 위한 아버지로서의 성스러운 의무가 되었다. 그는 화면 속 아이들을 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너희에게 아무런 위협도 없는 세상을 선물하겠다고. 수수께끼에 첫 번째 실마리가 잡혔다. 이제 그 실을 당겨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끌어낼 차례였다. 강지훈의 명령이 떨어진 진순그룹의 정보팀은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7년 전 파산한 미래사랑 산부인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법무팀은 법원에 보관된 파산 관련 기록을, 해커들은 정부의 데이터 서버에 잠들어 있던 낡은 인허가 자료들을 끄집어냈다. 잊혔던 병원의 과거가 먼지를 털어내고 21세기의 디지털 분석 테이블 위에 오르고 있었다. 초기 정보는 혼란 그 자체였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재무제표 직원들의 인사기록, 카드, 복잡하게 얽힌 채권 관계 서류들. 데이터의 산더미 속에서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분석팀원들은 며칠 밤낮으로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상대는 이 모든 것을 계산에 넣었을지도 모른다. 지훈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포기하게 만들려는 속셈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남자였다. 그는 워룸의 한쪽에서 묵묵히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분석팀에게 방향을 제시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모든 범죄는 결국 돈이 지나간 길에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그의 지시에 따라 팀은 병원의 불투명한 자금 거래, 특히 거액의 현금이 오고 간 VIP 고객 리스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첫 번째 돌파구가 열렸다. 한 베테랑 분석가가 경찰 내부망에 보관되어 있던 비공식 수사 기록을 찾아낸 것이었다. 당시 병원의 파산은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니었다. 내부 고발로 인해 불법적인 생식세포 거래 및 대리모 알선 혐의로 비밀리에 내사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병원은 부유층 고객들의 정자와 난자를 무단으로 보관하고 심지어는 거액의 돈을 받고 불임 부부나 다른 고객에게 몰래 팔아넘긴 정황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수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흐지부지 종결되었다. 보고서 말미에는 외부의 압력으로 수사 종결이라는 문구가 짧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이 병원 뒤에 거대한 비호 세력이 있었음을 의미했다. 지훈은 이 보고서를 읽고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바로 이런 추악한 거래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이 남긴 배지는 자신들의 출생의 비밀을 가리키는 이정표였던 것이다. 수사의 초점은 이제 병원의 불법 시술에 관여했던 핵심 의료진으로 좁혀졌다. 당시 병원장이었던 인물은 이미 병으로 사망했고 다른 의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연락이 닿지 않았다. 수사가 다시 벽에 부딪히려던 순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병원의 VIP 고객들을 위한 비밀 연구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인물이 병원 소속 의사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 당시 30대 초반의 유전공학 분야에 떠오르는 천재 과학자였다. 그녀는 병원의 정식 직원이 아닌 외부 컨설턴트 자격으로 연구실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병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병원 수익의 상당 부분이 그녀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간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녀가 이 모든 불법 시술의 핵심 설계자였던 것이다. 윤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뇌리에 희미한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눈을 감았다. 시간은 7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진숭그룹은 미래 신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최고의 생명공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유전자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서 연구소의 성과 보고회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한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적이고 차가운 눈빛,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복잡한 유전자 기술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하던 젊은 여성 연구원. 그녀의 이름이 바로 윤서연이었다. 당시 그는 그녀의 비상한 두뇌와 일에 대한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에 서린 과도한 야망과 집착의 어딘가 모를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 지훈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최민준에게 지시했다. 7년 전 진숭바이오와 KST 생명공학 연구소가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 제네시스 관련 자료 전부 가져와. 특히 프로젝트 참여 인력 명단과 보안 규정을. 잠시 후 그의 앞에 오래된 프로젝트 파일이 놓였다. 그는 파일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프로젝트의 보안 규정상 모든 핵심 참여 인력은 신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건강 상태 확인 및 유전 정보 프로파일링을 통해 최상의 연구 환경을 유지한다는 명목이었다. 당시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규정에 따랐다. 혈액과 타액을 포함한 몇 가지 생체 샘플을 연구소에 제공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연구소의 총괄 책임자가 바로 윤서연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아이들의 탄생은 우연이나 실수의 결과가 아니었다. 7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윤서연은 진숭그룹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기회로 삼아 그의 유전 정보를 훔쳤고 그것을 미래사랑 산부인과라는 불법의 온상에서 아이들로 탄생시킨 것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지원해준 거대한 세력이 있었을 것이다. 익명의 적에게 마침내 윤서연이라는 이름과 얼굴이 생겼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맬 필요가 없었다. 지우는 워룸의 메인 스크린에 윤서연의 사진을 띄우라고 지시했다. 화면 가득 그녀의 지적인 미소가 채워졌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지훈에게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다. 그는 사진 속의 그녀를 노려보며 차가운 분노를 삼켰다. 그는 최민준에게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오직 윤서연 하나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 현재 어디서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누구와 연락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는지까지 그녀의 24시간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놔. 과거의 유령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유령의 숨통을 끊어놓는 일뿐이었다. 본격적인 추격전의 막이 올랐다. 윤서연을 향한 추적은 진숭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숨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심장부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최민준의 팀은 하루 만에 그녀의 모든 동선을 파악해서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워룸의 메인 스크린에 그녀의 현재 직함과 소속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태양바이오 미래전략연구소장 윤서연. 태양이라는 두 글자는 강지훈의 눈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태양그룹. 대한민국 재계에서 진숭그룹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숙적이자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경쟁자.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의 정점에는 늙고 교활한 포식자 박태만 회장이 도사리고 있었다. 순간 워룸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최민준을 비롯한 팀원들조차 숨을 죽인 채 강지훈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맹렬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일탈이나 원한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벌인 치밀하고 잔혹한 전쟁이었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지난 수년간 박태만과 벌였던 치열한 싸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신사업 분야에서의 사활을 건 경쟁 적대적 M&A 시도 여론을 이용한 비열한 흠집 내기까지. 박태만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늙은 늑대였다. 그는 젊은 나이에 정상에 오른 자신을 항상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공공연하게 끌어내리겠다고 떠들고 다녔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박태만은 진숭을 정면에서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하자 가장 비열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야망에 눈이 먼 천재 과학자를 자신의 칼로 삼았다. 미래사랑 산부인과는 그의 자금 지원 아래 온갖 불법적인 실험을 자행하는 비밀 연구소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유전자는 박태만의 손에 의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다. 박태만의 최종 목표는 분명했다. 아이들의 존재를 세상에 터뜨려 자신에게 회복 불가능한 스캔들을 안기는 것. 그룹 총수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주가를 폭락시키며 이사회를 흔들어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속셈이었다. 아이들은 그 추악한 계획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생물학적 무기였던 셈이다. 이 사실을 깨닫자 지우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더러운 욕망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의 냉엄한 진실이 그의 뇌리를 관통했다. 내부의 배신자. 그의 차 스마트키를 복제하고 그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여 아이들을 차 안에 들여놓고 건물의 CCTV 기록을 삭제하는 이 모든 과정은 내부의 핵심 조력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자신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수행팀 혹은 그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는 비서실 내부에 적이 숨쉬고 있었다.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의 철옹성 같던 세계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현재 자신의 제국을 지키고 미래를 되찾기 위한 전면전이 되었다. 섣불리 박태만을 공격할 수는 없었다. 증거 없이 그를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그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언론의 먹잇감이 될 것이 뻔했다. 그에게는 박태만과 윤서연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강지훈은 차가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최민준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최 팀장, 지금부터 작전은 2개의 축으로 진행한다. 첫째, 윤서연을 24시간 그림자처럼 감시해. 도청 해킹 미행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어도 좋다. 그녀가 박태만과 접촉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돈이든 정보든 두 사람을 묶을 수 있는 쇠사슬을 찾아내. 최민주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말을 이었다. 둘째, 내부의 쥐를 잡는다. 내 개인 비서팀과 수행팀 전원을 대상으로 비밀 감찰에 착수해. 자금 흐름 통신 기록, 최근 행적까지 샅샅이 훑어봐. 누구에게도 의심을 사서는 안 된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하지만 뼈까지 발라낸다는 각오로 조사해. 내 등에 칼을 꽂은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가르쳐줘야지. 워룸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미스터리를 추적하던 탐정들의 공간은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본부로 변모했다. 지훈은 메인 스크린의 윤서연 사진 옆에 박태만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얼굴 사진을 나란히 띄웠다. 2명의 적, 한 명은 행동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악마였다. 그는 두 사람의 사진을 노려보며 생각했다. 박태만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오히려 내게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다. 당신이 내게 던진 폭탄은 이제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핵폭탄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하준이와 하연이라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할 이유가 생겼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는 이 지옥 같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그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윤서연과 박태만을 향한 감시망이 촘촘하게 짜이는 동안 강지훈은 또 다른 중요한 과제에 집중했다. 바로 아이들을 낳아준 여성 이 미스터리의 또 다른 피해자인 대리모를 찾는 일이었다. 미래사랑 산부인과의 공식적인 환자 기록은 대부분 조작되거나 파기되어 추적은 쉽지 않았다. 상대는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모든 흔적을 철저히 지웠을 터였다. 최민준의 팀은 다른 경로를 택했다. 그들은 윤서연이 운영하던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6년 전 특정 시기에 거액의 현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한 개인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기록을 포착했다. 그 계좌의 주인은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20대 여성이었다. 당시 그녀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의 부도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상태였다. 팀은 그녀의 과거 행적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거액의 돈이 입금된 직후 모든 빚을 청산하고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약 1년여의 공백기 끝에 그녀는 다른 이름으로 개명하여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다. 모든 정황이 그녀가 대리모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임무로 아이들을 지훈의 차에 데려다 놓았을 가능성도 높았다. 강지훈은 직접 그녀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정보를 캐내는 차원을 넘어 한 여성의 인생이 걸린 섬세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는 최민준과 단둘이 어떠한 수행원도 대동하지 않은 채 그녀가 살고 있는 작은 어촌 마을로 향했다.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짠내 섞인 바닷바람만이 그들을 맞았다. 이수진은 낡은 빌라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최민준이 먼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과거 산부인과와 관련된 금융사기를 조사하는 보험조사관으로 신분을 위장했다. 미래사랑 산부인과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며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소리치고는 집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의 격렬한 반응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깊은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보여주었다. 강압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었다. 잠시 후 지훈이 직접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는 문 너머로 들려오는 가쁜 숨소리를 느끼며 최대한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진 씨, 문 좀 열어주십시오. 당신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훈은 포기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이 낳은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그저 모든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도 그리고 그 아이들도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믿고 문을 열어주세요. 그는 자신의 보안폰에 저장해 두었던 아이들의 사진을 문틈으로 밀어 넣었다. 사진 속에는 아이들이 별장의 정원에서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문이 아주 천천히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틈으로 핏기 없는 얼굴의 이수진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어떤 위압감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근처의 안전한 장소에서 이야기할 것을 제안했고,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인 끝에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훈이 미리 준비해둔 한적한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이수진은 방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의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지훈은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마침내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공포와 죄책감,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조금씩 아주 힘들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의 절망감,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중 윤서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과정. 그들은 그녀에게 아픈 어머니의 수술비와 모든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특별한 대리모가 되어줄 것을 제안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누구를 위한 일인지 절대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조건이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 그녀의 삶은 그들의 통제에 들어갔다. 임신 기간 동안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시설에서 지내야 했고, 출산 후에는 아이들을 단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빼앗겼다. 그 후 그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신분과 약간의 돈을 쥐어주며 만약 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녀는 그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에 지난 5년간 죽은 듯이 살아왔다고 했다. 지훈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갔다. 박태만과 윤서연은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그녀의 자궁을 도구처럼 이용했던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아이들을 자신의 차에 데려다 놓은 것이 그녀였냐고 물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찾아와 아이들을 데려다 놓으라고 지시했고 따르지 않으면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가방에 낡은 병원 배지를 몰래 넣은 것이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저항이었다고 고백했다. 지우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깊은 연민과 동정심으로 이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이 잔인한 게임의 희생자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아이들, 이름은 있습니까? 그 질문에 처음으로 이수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너무나 슬퍼 보였다. 제가 아주 잠깐 그 아이들을 품에 안았을 때 몰래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세상에 태어난 이름조차 없을까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여름 하늘처럼 맑고 예쁘게 자라라고 하준, 시아준, 그리고 하은 시아엔이라고 불렀어요. 하준 그리고 하은. 그 이름들이 지훈의 심장에 깊게 박혔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익명의 아이들이 아니었다. 하준이와 하은이 그들의 어머니가 지어준 소중한 이름을 가진 그의 아들과 딸이었다. 그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말했다.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그 순간 그와 이수진 사이에는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넘어 아이들의 부모로서의 미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앞으로의 모든 안전을 약속했다. 진숭그룹의 이름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이며 다시는 그 누구도 그녀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그녀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울 생각은 없었다. 그녀를 또 다른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저 그녀가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호텔을 나오며 지우는 곧바로 별장에 있는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다. 지금부터 아이들을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남자아이는 하준이, 여자아이는 혜은이입니다. 전화를 끊은 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굳게 다짐했다. 박태만, 윤서연. 너희들은 단순히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아니다. 내 아들 하준이와 내 딸 혜은이, 그리고 저 연약한 여인의 삶을 짓밟았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 그의 복수는 이제 사적인 감정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전이 되었다. 이수진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녀의 가족까지 진숭그룹에 보호해둔 강지훈은 다음 수를 준비했다. 최민준의 팀이 윤서연과 박태만의 연결고리를 잡기 위해 밤낮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는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다. 뱀을 잡으려면 굴을 흔들어야 했다. 그는 적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 늙은 독사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강지훈은 비서실을 통해 태양그룹 박태만 회장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했다. 명분은 미래 자동차 전장사업 협력 방안 논의였다. 두 그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였기에 진숭의 수장이 먼저 협력을 제안한 것은 재계 전체가 주목할 만한 파격적인 행보였다. 박태만은 당연히 의심하겠지만 그의 오만한 성격상 이 제안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 지우는 확신했다. 그의 예상대로 박태만은 흔쾌히 면담을 수락했다. 약속 당일 강지훈은 태양그룹의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진숭의 본사가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젊음과 혁신을 상징한다면 태양의 본사는 권위적인 고전주의 양식으로 늙은 제국의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무거운 위압감은 박태만이라는 인물 그 자체를 닮아 있었다.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다. 고풍스러운 마호가니 가구들과 유명 화가들의 값비싼 그림들, 그리고 방 한가운데를 차지한 거대한 회장석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장치처럼 보였다. 박태만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맞았다. 이게 누군가. 젊은 영웅이 이 늙은이를 다 찾아오고. 진숭이 꽤나 다급한 모양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그의 도발에 미동도 하지 않고 가볍게 목례를 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거대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형식적인 안부와 함께 지훈은 준비해온 사업 제안서를 꺼내들고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제안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박태만의 관심은 사업 제안 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박태만은 서류를 건성으로 넘겨보며 지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는 이 젊은 CEO가 무슨 꿍꿍이로 자신을 찾아왔는지 가늠하려는 듯 탐색적인 눈빛으로 지훈을 훑어볼 뿐이었다. 형식적인 브리핑이 끝났을 때 박태만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안은 잘 들었네. 하지만 강 사장 우리 사이에 이런 시시한 흥정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본론을 말해보게. 대체 무슨 속셈인가? 지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덮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오늘 찾아뵌 진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최근 제게 예상치 못했던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들로요. 그는 박태만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말에 박태만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박태만은 이내 능구렁이 같은 미소로 표정을 갈무리하며 말했다. 오, 그래. 축하할 일이군. 후계자는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지. 그런데 그런 중요한 소식을 왜 나한테까지 와서 하는 건가? 지훈은 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그 아이들의 탄생 과정이 조금 특별해서 말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경이로움이라고나 할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태만의 반응을 살폈다. 박태만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특히 회장님께서 아끼시는 태양바이오의 윤서연 소장 같은 분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실력만큼은 정말 감탄스럽더군요.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마침내 박태만의 가면에도 얇은 균열이 생겼다. 그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며 큰 소리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위협적이었다. 허허, 윤 소장이 유능하긴 하지. 우리 태양은 그런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거든. 그런데 강 사장 새로운 프로젝트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따르기 마련이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다루는 프로젝트는 더더욱 그렇지. 아이들은 연약해서 쉽게 다치거나 아플 수 있거든. 아비 된 자로서 아주 세심하게 보살펴야 할 걸세.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악마의 경고였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아이들의 목숨줄을 자신이 쥐고 있다는 소리 없는 선언이었다. 강지훈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정도로 박태만이 추악하고 잔인한 인간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없이 차갑고 냉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장님의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 새로운 프로젝트는 제 목숨을 걸고 지킬 생각입니다. 그는 박태만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는 그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얼음처럼 날카롭게 속삭였다. 그리고 감히 제 것을 건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누구든 상상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 대가가 태양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제국 전체가 될 수도 있겠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었다. 암묵적인 선전포고가 이루어졌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회장실을 나왔다. 그의 등 뒤로 박태만의 교활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태양그룹의 빌딩을 빠져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다. 이제 적의 정체가 명확해졌다. 협상이나 타협은 있을 수 없었다. 이것은 한쪽이 완전히 파멸해야만 끝나는 전쟁이었다. 박태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강지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채 올라탄 그는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감정이 모두 거세되어 있었다. 계획을 변경한다. 이제부터는 자비도 규칙도 없다. 박태만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이제 막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박태만과의 위험한 만남 이후 강지훈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혼란과 분노의 단계를 지나 이제 그의 내면은 오직 차가운 강철 같은 결의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이 싸움을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은 부패한 구시대의 악의 미래를 상징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그의 아이들은 그 전쟁의 가장 무고한 희생양이었다. 워룸으로 복귀한 그는 즉시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방어와 진실 규명에서 벗어나 상대를 완전히 섬멸하기 위한 공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최정예 팀을 소집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박태만 개인의 파멸을 넘어 태양이라는 부패한 제국 자체의 붕괴다. 우리는 그들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그의 첫 번째 조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 즉 아이들과 이수진을 완벽한 안전지대로 옮기는 것이었다. 박태만이 아이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이상 더 이상 국내에 머무는 것은 위험했다. 그는 진숭그룹이 스위스의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는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로 하준해온, 그리고 이수진 씨의 가족을 즉시 이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그에게도 쉽지 않았다. 이제 막 아버지라는 감정에 눈을 뜨기 시작한 그에게 아이들과의 물리적인 거리는 큰 고통이었다. 그는 스위스로 떠나기 전날 밤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별장을 찾았다. 잠든 하준이와 하은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보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그의 심장으로 전해졌다. 반드시 이 아빠가 너희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마. 그는 소리 없는 맹세를 하고 조용히 돌아섰다. 가족의 안전을 확보한 후 그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태양그룹을 향한 다각적인 압박 작전에 돌입했다. 그의 전략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여러 파트가 동시에, 그러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었다. 첫 번째 파트는 금융 공격이었다. 진숭의 최고 재무 분석가들로 구성된 팀이 태양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분석 분식 회계와 비자금 조성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해외 조세 피난처에 숨겨진 유령 회사들을 찾아냈고 박태만 일가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검은 돈의 흐름을 포착했다. 두 번째 파트는 기술 및 정보전이었다.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팀은 태양바이오의 철통 같은 서버에 침투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윤서연의 비밀 연구 기록과 그녀가 박태만에게 직접 보고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동시에 최민준이 이끄는 인간정보팀은 태양그룹 내부에 불만을 품은 인물들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박태만의 독단적인 경영에 염증을 느낀 임원 윤서연의 비인간적인 연구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연구원 등이 주요 포섭 대상이었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지우는 자신의 내부를 단속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내부 감찰팀은 마침내 배신자의 꼬리를 잡았다. 그는 지훈의 바로 곁에서 그를 보좌하던 수석 비서 중 한 명이었다. 태양그룹과 연결된 유령 회사로부터 그의 가족 계좌로 거액의 돈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훈은 즉시 그를 해고하는 대신 그를 역이용하여 박태만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미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몇 주간의 치열한 물밑 작업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렸다. 사이버 보안팀이 윤서연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버의 암호를 깨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곳에는 그녀의 추악한 욕망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서버 안에는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이름의 비밀 파일이 존재했다. 파일 안에는 강지훈의 유전 정보를 이용한 인공수정 과정 대리모 이수진에 대한 기록, 그리고 하준이와 혜은이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파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 윤서연은 지훈의 아이들 외에도 사회적 약자나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자행해왔다. 그녀는 인간을 단순한 실험 재료로 취급했고 그 모든 과정을 박태만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박태만의 친필 사인이 담긴 보고서 스캔 파일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박태만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강지훈은 워룸의 메인 스크린 앞에 섰다. 스크린에는 태양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비자금 흐름도, 윤서연의 비인간적인 실험 기록, 그리고 박태만의 추악한 얼굴이 가득 차 있었다. 그의 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은 오랫동안 스크린을 응시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우리는 적의 모든 약점을 손에 쥐었다. 그는 팀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제부터 마지막 단계를 시작한다. 언론, 검찰, 금융감독원. 우리가 가진 모든 카드를 이용하여 태양그룹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 박태만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방식, 즉 여론과 자본의 힘으로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의 선언에 팀원들의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다. 길고 어두웠던 방역의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세상을 향해 진실을 폭로하고 악을 심판하는 일뿐이었다. 강지훈은 스위스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빠의 전쟁이 이제 곧 끝날 겨라. 끝날 것이라고.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는 마지막 결전의 서막을 열 준비를 마쳤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강지훈은 진숭그룹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에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소집 명분은 그룹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 사안 발표였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폭풍이 숨겨져 있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 그의 팀은 계획대로 움직였다. 태양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분식회계 증거 자료들이 익명으로 금융감독원과 몇몇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전문 기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모두들 진숭그룹의 젊은 총수가 갑자기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지에 대한 호기심과 의구심으로 가득했다. 잠시 후 약속된 시간에 강지훈이 단상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비장할 정도로 침착했고 그 모습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 없이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진숭그룹의 CEO로서가 아닌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입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첫마디에 기자회견장은 순간 술렁였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최근 제게 아들과 딸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그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스위스의 푸른 초원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하준이와 하연이의 사진이 나타났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제게 최고의 황태자로 불리던 그의 숨겨진 아이들이라니,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스캔들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들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평범한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거대한 기업의 추악한 욕망에 의해 태어난 비극적인 기업 테러의 희생양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기자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차 안에서 발견되었던 그날 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대리모 이수진 씨의 비극적인 사연까지 모든 것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을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닌 거대 악에 맞서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려는 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포지셔닝했다. 여론이 그에게 동정적으로 기울었음을 확인한 순간 그는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인간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태양그룹의 박태만 회장입니다. 그의 입에서 박태만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기자회견장은 폭발했다. 그는 스크린을 통해 지난 몇 주간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세상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미래사랑 산부인과와 윤서연의 관계, 다양바이오로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내역, 그리고 마침내 윤서연의 비밀 서버에서 발견된 프로젝트 키메라의 실체. 하준이와 하연이의 출생 과정이 담긴 연구 일지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기자들 사이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결정타로 박태만의 친필 사인이 담긴 보고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박태만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유롭게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어리석은 놈이 제 무덤을 판다며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윤서연의 이름과 프로젝트 키메라의 증거들이 화면에 나타나자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사인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는 순간 그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미친 듯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정계와 법조계에 그가 수십 년간 심어놓은 자신의 인맥들이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싸늘한 거절의 대답만이 돌아왔다. 이미 언론을 통해 모든 증거가 생중계된 이상 그 누구도 침몰하는 배에 함께 올라타려 하지 않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인맥과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증권시장에서는 태양그룹의 주가가 유례없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은 순식간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수십조의 시가총액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강지훈이 기자회견장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태양그룹의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박태만 회장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서연을 통해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불법 임상실험을 자행해왔습니다. 이 폭로는 태양그룹을 단순한 부도덕한 기업이 아닌 반사회적인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는 결정타였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태양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온갖 비리 의혹에도 철옹성 같았던 태양의 심장부가 사정기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이 모든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얼마 후 윤서연이 자신의 연구실에서 수갑을 찬 채 검찰 수사관들에게 끌려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박태만의 회장실 문이 열렸다. 들이닥친 수사관들이 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의 왕좌에서 끌어내려지는 순간이었다. 빌딩을 빠져나오는 그의 굴욕적인 모습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한편 진숭그룹 내부에서는 최민준의 팀이 조용히 내부 배신자를 처리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책상에서 조용히 연행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일으킨 거대한 폭풍이 세상을 휩쓸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하준이와 하연이의 사진을 들어 가만히 쓸어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그는 승리했고 마침내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세상을 되찾았다. 이제 남은 것은 아이들에게 돌아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는 일뿐이었다. 강지훈이 일으킨 폭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처럼 새로운 뉴스에 열광했고 태양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의 몰락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태만과 윤서연은 재판에 넘겨졌고 그들의 추악한 범죄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평생을 탐욕과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했던 늙은 황제는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진숭그룹은 태양그룹의 몰락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어 업계 1위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했다. 모두가 강지훈의 대담한 결단력과 치밀한 전략을 칭송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작 강지훈 자신은 세간의 평가에 무관심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마음은 어딘가 텅 빈 듯 단 공허함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치열한 비즈니스의 현장이 아닌 아주 먼 곳을 향해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제 복잡한 서류 대신 하준이와 하은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매일 스위스에서 보내오는 아이들의 동영상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했다. 영상 속에서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다. 온가리를 하고 첫걸음말을 떼고 이제는 제법 또렷한 발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웃다가도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성장 과정을 곁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그룹의 주요 업무를 신뢰하는 전문 경영인들에게 위임하고 장기 휴가를 신청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그룹 내외가 술렁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진숭그룹의 총수라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생겼기 때문이다. 바로 하준이와 하연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전용기를 타고 스위스로 향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나는 동안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끝에서 그가 얻은 것은 복수의 쾌감이 아닌 깊은 허무함과 새로운 책임감이었다. 그는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두려웠다. 아이들이 자신을 낯설어하고 거부할까봐, 자신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봐. 마침내 그가 제네바 호수가 그림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별장에 도착했다. 정원에서 아이들이 관리인과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차에서 내린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었다. 바로 그때 혜은이가 그를 먼저 발견했다. 아이는 놀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관리인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 하준이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 한쪽이 시큰했다. 그는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정원 한쪽의 벤치에 조용히 앉아 아이들을 기다려 주었다. 그는 한국에서부터 준비해온 작은 축구공과 그림책을 옆에 내려놓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지우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축구공을 아이 쪽으로 살짝 굴려주었다.
하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작은 발로 공을 툭 차서 그에게 돌려보냈다. 그렇게 말없이 공을 주고받는 시간이 이어졌다.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모습에 혜은이도 경계심을 풀고 조금씩 다가왔다. 지우는 이번에는 그림책을 펼쳐들고 아주 느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어느새 그의 양옆에 바싹 다가와 앉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그는 호수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이수진 씨와 마주 앉았다. 이전보다 한결 편안하고 밝아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지훈 역시 그녀에게 아이들을 지켜주고 낳아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안정적인 환경과 아버지가 필요하다며 자신은 멀리서 아이들을 응원하는 이모로 남고 싶다고 했다. 그녀의 성숙한 결정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의 식사를 만들다 음식을 태우기 일쑤였고 기저귀를 가는데 한참을 낑낑대기도 했다. 잠들기 전에는 매일 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자기가 먼저 잠들어 버리곤 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어설펐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도 그런 그의 마음을 아는지 하루가 다르게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그는 정원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들을 밀어주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푸른 하늘 아래 싱그럽게 퍼져나갔다. 그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다. 지난 수십 년간 그가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며 정상에 올랐던 이유는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을 만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권력의 정점에서 느끼는 고독한 희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하고 따뜻한 행복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별장에는 밤이 찾아왔다. 그는 아이들을 양팔에 안고 정원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쏟아질 듯한 별들 사이로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 혜은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빠, 저 별은 이름이 뭐예요? 지우는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건 진성 진숭별이란다. 하준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아빠 별이에요. 지우는 아이들을 더욱 꼭 껴안았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 우리 모두의 별이야. 그의 눈에는 맑은 별빛이 가득 담겨 있었다. 차가운 심장에 CEO 강지훈은 이제 없었다. 그의 자리에는 두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강지훈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는 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